네, 도커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온 지 한 3, 4일 정도 됐네요. 오늘 이제 비가 좀 많이 한 오후쯤에 왔는데, 희한하게 제가 지금 4년 만에 한국 여름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약간 동남아 폭풍 올 때 있잖아요. 우기 때.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온이 좀 뭐랄까,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로 넘어가는 뭐 그런 거? 뭐 그런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가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바람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다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구본 같은 거 확 날아가고 막 이랬어요. 아무튼 제가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켰고요. 저번 영상이 아마 토요일 날인가 그때 제가 촬영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전쟁 자체가 확전이 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이란이 지금 뭐 준비가 뭐 잘 안 된 것도 있고, 약간 기습 전쟁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60일 전에 뭐 트럼프가 경고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기습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트럼프가 60일 전에 뭐 예약을 했던 그 경고를 했던 30일 전에 경고를 했던 트럼프 말을 다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지구상에는 없고, 트럼프에 대한 그 신뢰성, 계속 말이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61일 전에 뭐 숏을 쳤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습작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물리학자라든가 뭐 군사 쪽에 있는 고위급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가 다 당했잖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드론을 이렇게 다 숨겨놔가지고 8개월인가 6개월 전부터, 아니죠, 8년인가 8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던 이란 같은 경우에 속수무책을 당한 것 같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비행기들이 이란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공격을 막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드론 모사드의 그 드론 그 팀들이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전쟁이 딱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란에 있는 요격하는 시스템들을 다 드론으로 공격을 시켜서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이란 상공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요격이 안 된 거죠. 참 이게 정말 대단하다, 전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자지구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2년째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이 이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성공한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아무래도 시장한테는 좋은 전쟁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겨버리게 되면은 서방 쪽은 발칵 뒤집어지고, 우리가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어디다 투자합니까? 뭐 아랍에 투자합니까? 이란에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 경제권, 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겼다고 하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뭐 안타깝긴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이기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런 거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해관계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긴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1.8% 올랐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3,000포인트 그냥 넘는 것 같은데, 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힘있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가던 길 계속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밤 9시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선물 같은 경우 0.74%좀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에 빠졌던 것들을 얼추 이제 회복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정상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오후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 정도면 전장이 완전히 끝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가를 확인해 보니까, 유가 확인하기 전에 한 70불 정도 깨지면 진짜 완전 끝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70.15? 15불인가? 뭐 그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 진짜 빠르구나. 사람들이 빠르구나. 손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70불이 깨지면서 원상복구가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빨리 떨어지는 게 좋죠. 왜냐면 CPI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CPI, 그 6월달 CPI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석유를 순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아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자체가 좀 증시라든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이제 평온하고,
사실은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막 요동이 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란한테 가장 좀 무서운 게 테러잖아요. 테러가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뉴욕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그 9.11처럼 이렇게 터지게 되면 진짜 이거는 뭐 3, 4% 마이너스 가는, 또 요즘 들어서는 유동성이라든가 알고리즘 투자라든가 또 개인들의 손이 많이 타는 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한번 테러가 탕 터지게 되면은 변동성은 뭐 3, 4%, 4, 5%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조짐은 안 보이니까 이것도 뭐 9.11도 한 뭐 5년, 10년 쭉 그 준비를 해서 터진 거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란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저의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큰 그 폭락이 예상되지 않으면 굳이 주식을 팔고 뭐 기다리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쟁이 약간 복병이긴 했는데 그래도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주식은 100%입니다. 매매가 없고요. 계속 꾸준히 지금 주식 100%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내예요. 여러 가지 인내. 현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 인내고,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홀드한 것도 인내거든요. 이번 그 전쟁 같은 경우에도 국지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뭐랄까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사람들을 흔들고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고민하게 만들고 막 위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 이겨내고 뚫고 가는 그 홀딩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하나의 여러분한테 보면 이제 테스트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언론들도 보면은 그 재작년에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제가 차차 속 돌풍이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인데 다른 수많은 이런 그 아랍 전문가들, 뭐 정치,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이 전쟁이 확전이 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전문가라고 또 유튜브에 많이 나오면서 막 또 막 뭐 제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도 하고, 예견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번에도 틀렸는데 이번에도 틀릴 거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결국에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겠어요. 믿을 만한 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제 좀 흔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진짜 전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조회수를 뽑아서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사일이 터지고 뭐 위협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유튜브라든가 TV에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면밀하게 침착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책도 많이 보시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누가 전문가들이 콕 집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내가, 그 시장을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은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론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능력자가 돼서 실력자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라는 게 진짜 어렵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르게 공부한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전쟁도 터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이 터질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4월 달에 이제 그때 바닥 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열매가 좀 숙성돼서 이제 익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가 이제 그 뭐랄까 투자에 있어서의 그 총 기간이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초반에서 좀 올라온 정도, 뭐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더 익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국방으로 볼 때는 강국이긴 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도미사일들을 상당히 많이 퍼부었어요. 첫날 금요일이었나? 금요일 날 200개를 보내고 이스라엘 쪽으로, 그리고 뭐 다음 날은 90개인가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확 준 게 뭐냐면은 준비가 안 된 거였고, 또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그 미사일이라든가 전폭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폭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미사일을 많이 보내건 아니,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많이 썼잖아요. 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없던 그런 뭐랄까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랑 전쟁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그 뭐죠? 그 아이언돔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200개씩 90개씩 던지니까 이 유격을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지역들이 폭격을 맞아서 폭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중국이라든가 북한도 이 전쟁에서 보고 있을 거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퍼부으면은 한국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은 사드가 그 요르단 쪽이라든가 그 이라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보내고 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그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이라크랑 그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요르단 이쪽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해주는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줬는데 근데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거 다 요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만큼 그 도움이 굉장히 잘 돼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드 하나에 그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든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의 미사일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이렇게 나온다 하면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부대를 이제 군수사령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많이 보진 못했지만 경납고 안에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군수사령부에 있는 탄약창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부터 폭탄 그 수탄까지 모든 분야의 그 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북한이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군수사령부에 있는 그 탄약창들 이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제대한 지는 25년 정도 됐지만 그만큼 제대가 잘 됐을까? 아이언돔만큼의 그런 엄청난 요격 시스템이 있을까 생각이 들면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00년 뭐 그때쯤에 이제 그 부대에 있었는데 뭐 군수사령부긴 하지만 그뭐 미사일이라든가 그 수류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급품들이 그 상당히 오래됐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런 굉장히 오래된 것들, 제조한 지 오래된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계속해서 이제 분리하고 해체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20, 30년, 40년 된 그런 탄들도 많아서 한 몇십 여기 있는 탄의 한 몇십 프로, 한 20, 30%? 뭐 확실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는 실제로는 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뭔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골든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막 150조인가 200조 정도 이제 첫 해부터 이제 때리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유격 시스템이 있어야지. 왜냐면 인구 1000만인 900만 정도죠. 9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여기 서울에 있는데 여기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경이 상당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안 되는 게 좀 걱정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사 하나 제가 봤는데 그 핫사비스 아시죠? 핫사비스 그 구글의 이제 AI 전문가 수장이죠 수장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를 딱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위협이 되겠구나 진짜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시는 분들이라면 AI에 대한 이해가 좀 깊으신 분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뭐 재작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약간 뭐랄까 자아 인지, 메타 인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AI가 너무 발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냐면 자꾸 인간이 쓸모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뭐 AI 조작된 사진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F-35 전폭기 이스라엘 거 이게 막 추락을 해가지고 그 이란의 사막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위에서 본 모습 이런 거 사진들 되게 많이 돌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진짜 가짜 사진은 물론이고 영상이 지금 가장 무섭죠. 영상 저는 진짜 피싱 같은 게 요즘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막 만연해 있는데 영상 가지고도 되게 많이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영상 통화 같은 거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들이 이제 AI가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약간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몇 마디로 영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여행 유튜버들이 막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 한 거를
AI가 영상을 만들어 줘가지고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 뭐 풍선 몇 개 달아가지고 판문점으로 쑥 날아서 북한을 여행하고 오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경복궁에 수많은 원숭이 떼들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강남역에서 루이비통 가방 10억 원어치를 그냥 사람들한테 뿌리는 장면,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가짜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런 상상력, 창의력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리얼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분도 안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영상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10억씩 뿌린다는 게. 그런 영상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진짜 여행 유튜버도 끝이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수작업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투자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년이면 이것도 끝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작년부터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걱정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 안 된 분들은 결국엔 유튜브 보면서 투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찾거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얘 AI가 만들어낸, 물론 더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또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얘네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그 속으면 안 되고 얘네들 이겨야 되거든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아, 제 영상에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오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시간을 빼는 것도 그렇고, 저도 뭐 그냥 뭐 그냥 그 광고 같은 거 안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한 세네 개씩 들어와요. 뭐 PPL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아래 보시면은 쿠팡 파트너스 있잖아요. 요거 여기 접속하셔가지고 그 물건 사시면은 2, 3% 정도 저한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해주시면, 영상 만들어서 이제 뭐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뭐 그래도 뭐 뭔가 좀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영상도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래 들어서 그 투자 유튜버들이 많이들 조금씩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라는 게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영상 하나 만들어서 제가 버는 돈이 뭐 3,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조회수 욕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런 게 안 따라오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떠나게 되는 게 유튜브인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막 네프콘 같은 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들인 정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아웃풋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그거는 그런 걸 할까, 어차피 영상 만드는 거 쉽지도 않고 막 얼굴도 팔리고 별론데, 야, 네이버 프리미엄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딱 쳐가지고 좀 쉽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짭짤하고 쏠쏠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거 할 생각은 없고, 일단 책이 끝나고 나서 뭐 그런 거 하든 말든 책 쓰는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 유튜버들, 경제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이 그 영상들을 많이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유튜브가 그 들인 노력에 비해서 조회수도 안 나오고, 특히 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약간 그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나 수십만 뷰가 나오는데, 이 제 영상 같은 경우도 뭐 조회수 나와봤자 이제 뭐 만 뷰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겠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아웃풋이 많이 들어온 거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아예 자기가 강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파트너스 이거 하나 해도 여러분들이 뭐 사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에 10만 원만 이상 들어오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뭐 PP 같은 거는 많이 안 하고 있고요. 하루에 뭐 한 세네 개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제가 4년 동안 지구의 3분의 1 정도를 여행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100일 됐어요. 오늘로 거의 이제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신토부예요, 신토부이.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한국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40대 때 초반에 나가서 이제 중반에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건데, 이게 20대 때 여행을 했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 들어서 여행을 하고 이제 잠깐 들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가장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있을 때도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갔다 오고 나니까 더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젊었을 때 먹는 거 가리지 않고 이럴 때 여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영상을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는데, 엑스포 영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제일 편한 여행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여행 제가 8박 9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었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이렇게 또 차를 몰고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라시아 대륙 아프리카를 돌고 뭐 탈국가를 가고 이렇게 한 여행을 또 하게 되면 그건 진짜 고생이고 돈도 훨씬 많이 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다니게 되면.
기름값이니 차 수리비니 어마어마해요. 뭐 영상들 뭐 그쪽 여행하는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계속 고장난다. 왜냐면 길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차들은 은박지 계속해서 고장날 수밖에 없고, 캠핑카로 꾸며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구성을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오프로드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석 달 동안, 거의 100일 동안 한국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운전을 좀 하긴 했는데, 보면은 오프로드도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오프로드를 달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시티카지, 시티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프로드, 뭐 포토리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길이 쫙 깔려 있는 곳들을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차도 그거에 맞게 연비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차가 은박지 같은 차들이 만들어진 게 현실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그런 차들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게 되면 다 차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횡단하려면 국산차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에 베이스를 두고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제일 좋고, 호텔도 좀 좋은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게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 여행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크루즈를 타든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진짜 힘든 일인데, 아직까지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내년 정도에 다시 이제 출발해야 되고, 차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에 라이브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쓸데없이 하고 있네요. 투자 영상에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